켄드릭 라마가 59회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압권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저스틴 비버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특히나 아카데미 노미네이트로 떡상한 트랜스젠더 배우의 망언이 회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두 살펴보셔야죠. 바로 들어갈게요. 고고! Can you guys help me welcome Mr. 여친 폭행죄로 유죄를 받은 한때 마블의 미래 설계의 한 축이었던 배우 조나단 메이저스. 조나단은 그동안 언제든 복귀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지만 마블에선 묵묵부답이었고, 최근 작은 영화나 연극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렸는데요. 영화 크리드 3에서 호흡을 같이 맞췄던 마이클 B 조던이 조나단을 지지한다는 인터뷰를 해 화제입니다. 그 친구는 막 약혼을 했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어려움에 맞서며 모든 걸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그가 건강해서 기쁘다. 크리드3 개봉 당시에도 조던은 메이저스의 재능을 내내 칭찬하면서 나 같은 감독에게 이런 배우가 있어주면 세계관이 바뀐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몇몇 감독들은 조나단을 향해 아예 사이코패스라며 비난을 했던 터라 이번 조던의 발언은 아주 이례적이면서도 사건 이후 거의 최초로 조나단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나단의 주연작 매거진 드림스는 영화제에선 좋은 평을 받았으나 개봉에 난항을 겪다가 배급사를 받고 3월 21일에 개봉이 확정되었고, 조던은 이 영화 예고편을 자기 인스타로 공유해줬습니다. 조나단 입장에서 꽤 힘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위치로의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이죠. 최근 저스틴 비버의 행동과 외모의 변화에 불안함을 느끼는 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1월 29일의 모습인데요. 아주 짧은 머리에 특히나 표정이 우울하다는 평. 2월 1일엔 비버가 뉴욕 인기 레스토랑 바피티에 갔을 때의 모습인데, 이때쯤부턴 비버 괜찮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2월 5일엔 뉴욕의 한 스파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스파를 받아서 그런지 혈색이 도네요. 2월 6일엔 아내 헤일리와 목격이 됐고, 지쳐 보인다, 생기가 없다라는 말들이 나왔고, 2월 8일 또 스파를 갔네요. 이 모습을 보고도 불안하다는 팬들이 많았죠. 2월 10일엔 LA에 있는 한 스파에서 목격자들은 비버가 아주 침착해 보였다는데, 아내 헤일리는 인스타로 난 완벽하지 않다, 난 거절당했다, 하지만 아직 목적이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이 강해졌죠. 종합적으로 저스틴 비버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우려된다 이건데, 전 제 상태가 훨씬 안 좋다는 확신이 들었고, 비버의 걱정은 하지 않... 온 세계를 쏘다니던 카니와 비앙카 부부. 지난주에도 그 놀라운 업적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이 갈라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헤어졌고 남은 것은 이혼뿐이다 라는 측근의 증언을 담은 일보를 데일리메일이 때렸고, 다른 미디어들은 양측이 이혼 변호사를 찾아서 이미 세팅을 끝냈다더라 라는 식의 후속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X에서 욕하고 물을 잔뜩 올려서 일론 머스크가 아예 카니의 X 계정을 셧다운시켜서 그런가? 아무튼 보도들의 신빙성을 더하는 건 아이의 결혼생활 합의금으로 비앙카가 500만 달러를 받는데 구두로 합의했고, 확실히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해 소송이 벌어질 것이며, 비앙카는 현재 카니와 떨어져 비벌리 파크 노스에 있는 3,500만 달러짜리 집에 머물고 있다는 등 정황 보도들이 꽤나 디테일하다는 겁니다. 비앙카가 모피 코트를 벗기 전에 이렇듯 둘이 논쟁을 하는 게 심상치 않다는 말도 있지만, 작년 9월에 헤어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쇼 아니었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네요. 카니에는 안 그래도 디모시와 관련된 여러 소송들을 앞두고 있고, 혹시라도 자기가 나락을 갈까봐 기행으로 그 이슈를 덮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SNS를 못하는 카니의 손가락은 얼마나 근질근질할지. 그나저나 비앙카가 옷을 거의 안 입고 다닌 지 이제 2년인데요. 혹시 이혼하면 좀 따뜻해지려나요? 지난번 디디와 제이지의 소송 소식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이겼습니다. 13살 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자발적 사건 기각이고 재소송도 불가합니다. 여성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범행이 있었다고 한 날 밤 제이지가 한 뉴욕 나이트클럽에 있던 사진이 여러 장 나왔다던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데 정작 아버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죠. 어쨌거나 승리한 제이지는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터무니없고 허구적이며 충격적인 혐의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근거 없는 것이었고 처음부터 이럴 필요도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디디의 피해자들을 대거 등이 업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 토니 버즈비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 디디 법률팀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이지의 소송건은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각됐고, 하나는 2015년
베벌리 힐스 파티에서 당했다는 익명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또 한판 붙게 될지 기각 엔딩이 될지 지켜보시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저스틴 발도니가 한 팟캐스트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This morning I sent a text message to my best friend Jamie and the president of my company, Tara. I told them that I wasn't in the best place. I told them that I was exhausted. I haven't given myself time to recover or time to heal. Intense year, a lot of material success and a lot of emotional stress. It's very hard on me and my family. I wear a lot of hats and I carry a lot because I love what I do. And I sent this text this morning and I just said, I love you both. I just need you to know I'm not in the best place. I woke up at 4:30 this morning. My son's had the flu. I'm not feeling great. My heart was racing. I'm noticing that, I'm having some anxiety. And when I check in with myself, I realize that I just haven't given myself the time to heal from this year that I needed.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loved. That's what I tell myself today. That's what I tell myself when I think about young Justin. And it's what I need to hear. That's what I told myself this morning.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 저스틴이었는데요. 아마도 이번 한 해는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수년 전 영상이 온라인에서 뜹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When I was younger in my life and career, I would sort of shape myself to the version of myself that I thought that they wanted. Or when I would show up on a set, I knew that they just wanted me to show up and look cute and stand on a little pink sticker where I'm supposed to go and say what I'm supposed to say. But I also knew that that wasn't fulfilling for me, that I wanted to be a part of the storytelling, that I wanted to be a part of the narrative, whether that be in the writing, in the costume design, in creating the character. And sometimes I had directors or producers or writers who would welcome that and invite that once they saw that I was able to offer that. And sometimes I would have people who really resented that because they were like, we just hired you to be an actor. And so it was a really strange position to be in because I felt like I don't want to just be an actor. I want to have more authorship. 네, 이 영상은 이렇게 창작자가 되고 주도권을 잡고 싶었다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젠 양쪽이 할 건 다 했고 진짜 법정만 남았네요. 곧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2개 부문이나 노미네이트 되면서 가장 핫한 영화가 바로 에밀리아 페레즈인데요. 주연인 까를라 소피아 가스코니, 트랜스젠더 배우로서 첫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라간 것도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발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버라이어티의 이 기사가 사건의 도화선이 됩니다. 까를라의 발언을 처음엔 한 기자가 파기 시작했다는데요. 대표적인 걸 보자면 2020년 11월 22일 스페인의 무슬림이 점점 더 많아진다. 머리를 가리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엔 영어 대신 아랍어를 가르쳐야 할 듯. 2020년 9월 2일엔 부르카를 착용한 무슬림 가족 사진을 올리며 여성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얼굴에서 눈만 보이도록 네모난 구멍이 뚫린 옷을 입는다. 이 얼마나 역겨운 모습인가. 2021년 8월 16일엔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그리고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멍청한 신념들이 다 지긋지긋하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직후에도 솔직히 조지 플로이드 아무도 신경 안 썼다. 중독자이자 사기꾼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흑인을 처럼 여기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경찰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021년엔 오스카 시상식을 겨눕니다. 오스카 시상식은 점점 독립영화와 항의성 영화들의 축제처럼 변해가고 있다. 내가 아프리카와 한국 페스티벌을 보고 있는 건지, BLM 시위를 보고 있는 건지, 여성의 날 행사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2020년 8월엔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폭탄을 만들고 우주를 연구하고 제약회사가 천지빼까리인데 이 중국 바이러스 하나 못 잡나. 결국 새로운 변종을 위한 거대한 쇼에 불과했다. 라며 코로나 상황을 비판했고, 게다가 2022년에 쓴 이 트윗도 난리였는데요. 셀레나 고메즈를 겨누어 그녀는 가난뱅이를 연기할 뿐인 돈 많은 쥐고 전남친과 그의 아내를 괴롭히는 걸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썼습니다. 참고로 셀레나 고메즈는 에밀리아 페레즈에 함께 출연하죠. 누군가는 이 발언에다 동의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부정할 수 있겠지만 미국 문학의 흐름을 다들 아시잖아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무브먼트의 상징이 되어 모두에게 사랑받던 존재가 이슬람을 비롯한 여러 종교를 까고 인종차별에 시상식과 업계 비난을 한 번에 터뜨린 셈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CNN과 1시간 5열 부정 인터뷰를 하면서 난 인종차별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Has pensado tú, por ejemplo, renunciar a tu nominación? Yo no puedo renunciar a una nominación
porque yo lo que he hecho es un trabajo y lo que se está valorando es mi trabajo actoral. Y yo no puedo renunciar tampoco a una nominación porque yo no he cometido ningún crimen, ni he hecho daño a nadie, ni soy racista. 셀레나를 비난한 트윗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아카데미 후보도 관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영상의 배댓은 그녀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미안한 게 아니라 걸려서 미안하다고 생각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영화, 그것도 오스카 캠페인이 진행 중인 영화일 경우 반드시 홍보팀과 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거 일절 없이 인터뷰도 그냥 자기가 했다는 게 밝혀졌고 마치 자신이 캔슬 컬처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1월 말일 헐리우드 리포터로 성명을 내면서 협박과 괴롭힘으로 인해 X 계정을 폐쇄한다고 밝히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개입니다. 이 영화가 오스카의 최다 노미니가 됐고 이 영화를 넷플릭스가 샀다는 거. 영화를 연출한 자크 오데아르 감독은 그녀에겐 책임질 시간이 필요해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 조 셀다나, 셀레나 고메즈 등 친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고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벨라 바자리아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까를라는 지난주 인스타 게시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작품이 스스로 말하게 두고 싶다라고 말했고요. 오스카 시상식장에 등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최대 이슈는 이 영화가 도대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을 몇 개나 가져갈지, 그리고 또 하나는 AI 이슈인데요. 이건 이 영상에 담겨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 충격적인 한 영상이 퍼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자신의 몸보다 큰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노인이 보이죠. 집 앞엔 폐지가 가득, 길목과 집안까지 고철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하는 참혹한 주거 환경. 사실 이 90대 중반의 노인은 70여 년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전장에 뛰어든 6.25 전쟁 참전용사. 전쟁 이후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매일 폐지와 고철 덩어리를 줍는 비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집안에 표창장과 태극기를 걸어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에게 작은 기적이 찾아옵니다. 한 한국 기업이 그의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찾아와 지원을 시작. 이들은 그의 일상을 함께하고 후원금을 주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해당 지부의 모든 참전용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도록 매달 식비 지원까지 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인프레쉬. 작년 부산의 한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8만원어치의 반찬을 훔쳤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가 지원을 하면서 뉴스에 보도가 됐고 피부암 환자임에도 씻을 화장실조차 없어 목욕차만 기다렸던 참전용사에게 화장실을 고쳐준 사연도 알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후원을 인프레쉬라는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던 것. 인프레쉬가 만든 후원 굿즈를 구입한 분들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죠. 이 태극기는 6.25 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 자신의 의지를 새긴 서명 태극기로 인프레쉬가 장인과의 오랜 협업 끝에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서명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어디에나 걸어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며 지금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태극기 키링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6.25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죽였죠. 무려 83,000명의 관중 앞에서 펼친 켄드릭 라마의 슈퍼볼 하프타임 쇼 말인데요. 세뮤얼 잭슨이 엉클샘 복장으로 소개한 뒤 등장한 켄드릭. 쇼에 등장한 이 차량은 최신 앨범인 GNX 자켓 사진에도 등장한 제너럴 모터스의 고급 차량 GNX 되겠고요. 초반부터 텐션 확 올리더니 스쿼브럽, 험블, 피카푸, DNA 등 신곡뿐만 아니라 과거에 플리처상을 수상한 앨범 댐에서도 선곡을 했고 중간에 시자가 나온 파트도 너무 좋았죠. 특히 그래미상 5관왕에 빛나는 난라이커스의 퍼포먼스가 압권이었는데요. 이렇듯 도매 관객들이 같이 떼창을 했을 정도. 마지막은 프로듀서인 DJ 머스타드가 참전한 TV 오프로 마무리. 아, 이거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켄드릭은 사전 기자회견 때 스토리성이 있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퍼포먼스를 예고했는데요.
빨간색과 흰색 의상을 입은 댄서진에 캔드릭이 청색 레더맨 재킷을 입고 나오면서 미국 국기를 연상시켰고 03년 데뷔 이래 자신의 대표곡들의 완벽한 하이라이트를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구현했다는 평을 받은 캔드릭 라마. 그의 신작 앨범은 총 12트랙이며 그 중에 총 7트랙을 이번 쇼에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경기에 또 다른 흥미거리가 있었죠. 일단 경기 결과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테일러의 남신팀인 캔자스 시티 칩스에게 40대 22로 승리를 거뒀고 열린 장소는 뉴올리언즈 시저스 슈퍼돔이었습니다. 이 경기 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담 샌들러와 폴 로드도 왔고 이때까진 괜찮은데 테일러가 잡히자 반면에 국가 재창 때 트럼프가 딱 경례를 하니까 이렇게 환호성이 나왔었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한 것이며 직관 관객들 말고도 약 1억 2,770만 시청자가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였죠. 트럼프는 그날 밤 이런 말을 SNS에 올립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보다 더 힘든 밤을 보낸 사람은 테일러 스위프트였습니다. 그녀는 경기장에서 야유를 받았습니다. 매거들은 자비심이 없군요. 네, 트럼프가 캔자스 시티를 언급한 이유는 캔자스 시티가 미주리주에 있는 도시고 미주리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때 승리한 지역이기도 하죠. 여기서 매거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로 미국 보수 진영,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을 상징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트럼프와 테일러 두 사람의 분쟁의 역사를 말이죠. 트럼프는 타임지의 2024년 올해의 인물, 테일러는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오랫동안 대립을 해왔는데요. 선빵은 테일러였습니다. 테일러가 정치적 입장을 내기 시작한 건 2018년 테네시주 상원의원 선거 때 공화당 후보 블랙번을 끔찍하고 두렵다며 비판하고 민주당 후보 필 브래데슨을 지지하면서부터 이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I'm sure Taylor Swift has nothing or doesn't know anything about her. Let's say that I like Taylor's music about 25% less now, okay? 2019년 8월엔 테일러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비판합니다. 게다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까지 말했고 2020년 넷플릭스 다큐 미스 아메리카나에선 공화당 후보 블랙번을 가발 쓴 트럼프라며 깝니다. 2020년엔 테일러가 거의 공습을 하는데요. BLM 운동이 뜨겁던 5월 트럼프가 트위터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경고글을 썼고 폭력 미화를 이유로 트위터에서 경고를 먹죠. 이러니까 테일러가 맞불을 놓습니다. 아예 11월에 투표로 몰아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해 8월 트럼프가 우편 투표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USPS 미국 우정청의 추가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 또 테일러가 한마디 합니다. 트럼프는 권력 유지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요. 이쯤 되면 그냥 싸우자는 수준이었고 테일러를 백악관으로 라는 드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엔 V매거진 인터뷰에서 유색인종과 여성, LGBTQIA+ 커뮤니티를 인정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조 바이든 지지 선언을 해버리더니 카말라 해리스까지 지지합니다. 아예 바이든 쿠키를 만들고 민주당이 연상되는 파란색 투표 포스터까지 공유하면서요. 몇 년이 흘러 트럼프도 슬슬 역공에 들어갑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불렀던 곡 Justice for All이라는 노래가 아이튠즈 1위를 하자 이 곡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겼다라고 선언했고 작년 2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레이스가 치열해지던 가운데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내가 뮤직 모더니제이션 액트에 서명해서 테일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날 지지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식의 글을 올립니다. 뮤직 모더니제이션 액트란 쉽게 말해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더 많은 로열티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6월엔 하원 의원들과의 자리에서 트럼프가 테일러가 왜 바이든 같은 멍청이를 지지했을까요? 그 양반 무대에서 내려가는 법도 모르던데 라고 말한 것이 한 기자의 X로 공개가 됐고 어프렌티스 인 원더랜드라는 책에선 이렇게 또 말합니다. 테일러는 참 아름다워. 그치만 리버럴이야. 그리고 8월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Swifties for Trump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미지들을 올리는데 이 이미지들은 AI로 생성된 거였죠. 여기다 대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수락합니다. 9월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 직후 테일러는 공식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했고 트럼프는 테일러가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You couldn't possibly endorse Biden. You look at Biden, you couldn't possibly endorse him. But she's a very liberal person. She seems to always endorse a Democrat, and she'll probably pay a price for it at in the marketplace. I like
Brittany. I think Brittany's great. Brittany was got a lot of news last week. She's a big MAGA fan. That's the one I like much better than Taylor Swift. 그 다음은 아예 대놓고 난 테일러 스위프트를 싫어해 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슈퍼볼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이 앙숙 배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죠. 요즘 새 영화들 잔뜩 준비하면서 맥주 사업도 하고 있는 톰 홀랜드. LA 공항에서 차를 기다리는 그에게 자기 무알콜 맥주 브랜드에 대해 물었는데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Good to see you. Nice cap, bro. I see you came out with a non-alcoholic beer line. What inspired that? Well, I got sober and I was looking for something that would scratch the itch and I couldn't quite find what I was looking for, so I thought I'd start my own. That's amazing. Is it a crowded market, or most celebrities go for like, I'm going to do spirits or this or that? Is non-alcoholic beer I think you describe it as an emerging market, and I think like the category has proved it's not a trend. It's going to grow and grow, and you know we're just lucky to be a part of it. What's your favorite flavor that you got? Oh, I like the IPA for me. The Ed Chill IPA is my favorite. It doesn't give you the itch to then have a real beer, or it just completely satisfies that craving? No, it totally scratches the itch for me, and it helps me feel a part of, you know, the social environment, the nightlife, being in a bar and not feeling left out. So it kind of works for me. And last thing, where do you sell them? In bars or just in shops, or where? We're in bars in the States. Wow. We're at Sprouts and Total Wine and Target. Oh, you can really? get it online in the UK now. Are you going to expand and do like take on non-alcoholic tequila or whatever, you know? I think we'll continue to try expanding, but right now we're just focusing on like customer service, working with people, making sure everyone's happy, making sure the cans come intact. Right. And it's going really well. Awesome, man. Hey, I appreciate your time, man. Thanks. You're a great guy. So much. Thank you, Tom. 와, 이 정도면 우리들의 친절한 술 장사 저도 꼭 마셔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얼마 전 스티비 원더가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가족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 또 하나, 일론 머스크가 아들 XH A12를 백악관에 데려간 모습도 보시죠. 애가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아빠가 일론 머스크인 게 부럽네요. 자, 이번 한 주 두 편의 주간 특집이 나갔습니다.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의 리뷰 영상에선 이 영화가 어떻게 정치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정말 좋았던 영화 브루탈리스트와 AI 논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중에도 자주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간 김용혜 K였습니다.